해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 3-2절에는 이제 substitution cipher인데요. substitution cipher. substitution은 말 그대로 이제 대치한다라는 거죠. 대치, 이쪽 거를 저쪽 걸로 바꾼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옥스퍼드에 있는 남자가 런던에 있는 여자한테 연애 편지를 암호화할 때 자기가 연애 편지를 다 쓴 다음에 Dear my love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고 치면 Dear라고 하는 단어를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책에서 딱 넘기다가 어디서 Dear가 하나 딱 나오면 그 책의 몇 페이지, 몇째 줄, 몇 번째 단어, 그 숫자 3개로 딱 대치를 해버립니다. substitution. 그래서 연애 편지는 암호문이 되죠. 가장 쉬운 게 substitution입니다. 그러면 이제 런던에 있는 여자는 신문에 실린 그 숫자를 보고 다시 자기가 그 책을 봐서 몇 페이지, 몇째 줄, 몇 번째, 이 단어구나 하고 단어를 딱 복원해서 쓰죠. 이것도 숫자로부터 다시 원래의 단어를 대체해내는 거죠.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ubstitution cipher라고 하는 게 모노 알파베틱이라는 방법과 폴리 알파베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노 알파베틱은 이게 모노가 보통 우리가 단일이죠, 단일. 폴리는 이제 여러 개를 얘기하죠. 폴리노미얼 할 때 다항식 얘기할 때 모노는 이제 단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그냥 얼핏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핏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예전에 중국의 이제 북경이나 상하이나 청두나 이런 데를 좀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게 그 중고등학교 때 한자는 좀 배웠으니까 한자를 그리고 한국어에 그 한자 베이스 된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북경에 갔더니 천안문이 있는데 TMN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TMN. 그래서 보면은 하늘 천자를 TN이라고 하고 편안한 안자를 안, 그 다음에 문을 맨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TMN 이렇게 발음하는 거. 저 중국어 발음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충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쪽에 가서 하늘 천자를 봤더니 똑같이 TN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안자를 봤더니 다른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생각한 거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한글로 한국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건 중국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1:1 매치되는구나. 하늘 천자는 다 TN으로 발음되는구나. 모놀리틱입니다. 하나로. 한국어로 하늘 천을 TN으로, 중국어로는 다 그렇게 발음되는구나 라는 규칙을 얼핏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또 갔습니다. 도쿄, 그 다음에 오사카, 나라, 고베, 뭐 교토, 그 외에 뭐 시모노세키, 뭐 야마구치현 이런데 많이 다녀봤는데 일본어에도 한자가 많이 쓰이는데 그 동일한 한자가 어느 단어 속에 들어있는지 어느 문장 속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매번 읽는 발음이 달라져요. 어떤 거는 훈으로 읽고 어떤 거는 뜻으로 읽고 음으로 읽고 또 음도 뜻도 여러 가지로 또 달라져서 읽고 그 한국어로 그 한자를 읽는 발음이 하나 존재하는데 일본어로는 매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거 폴리알파베틱입니다. 발음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언어하고 저 언어를 비교할 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렇게 발음 한 가지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어는 여러 개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일본이라는 언어 체계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문물이 들어오면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 원래 그, 그 들어오던 문물이 들어오던 곳에 그 의미가 그대로 그 언어에 반영이 됨으로써부터 되면서부터 규칙성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는 사실은 지금은 고유의 일본 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고대로부터 보면 상당히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모노 알파베틱과 폴리 알파베틱 차이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모노 알파베틱 서브스티션은 그 평문하고 암호문에 나오는 그 심볼이 1대1로 매핑이 된다는 얘기죠.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한국어에서 쓰는 한자 발음과 중국어에서 쓰는 한자 발음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다르지만 딱 1대1로 매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hello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제 이건 뭘로 어떻게 암호화 됐는지 모르는데 암호화 되고 보니까 여기서 같았던 L은 여기서도 같더라. 그 얘기는 L은 항상 O로 대치가 된다는 얘기죠. substitution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모노 알파베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근데 아래의 경우는 hello가 앞에 있는 L은 N으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L은 Z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L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자로 바뀌네. 이거는 L이 매핑되는 건 1대1이 아니라 1대4가 되는 거죠. 이거는 non polyalphabetic, 즉 non monoalphabetic, 즉 polyalphabetic이 되는 거죠. 모노알파베틱 사이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edited cipher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edited cipher는 그냥 우리가 덧셈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것도 shift cipher라고도 얘기하고 Caesar cipher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캐사르 사이퍼죠. 캐사르 사이퍼인데 영어로는 Caesar cipher라고 읽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집합 Z26 이거는 정수를 26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집합, 즉 이 Z26의 원소는 0부터 25까지입니다. 우리가 알죠? 알파벳의 개수가 26개인 거. 그래서 이 집합을 정의하면 이 알파벳을 0부터 25까지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우리는 정수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핑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제 평문 P에다가 키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 평문 P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집합이죠. Z26. 그러니까 A서부터 Z까지 중에 하나의 정수, 0부터 25까지 하나의 정수가 P가 되고요. 키도 물론 이 집합에서 나옵니다. 또 키도 어떤 정수가 되겠죠. 둘이 더해요. 그럼 뭐 26이 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22 더하기 뭐 8만 해도 30이 되니까 26보다 커지죠. 그럼 모듈러스 26에 의해서 모듈라 연산으로 나눠버린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가 암호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가지고는 그 암호문에서 키를 여기다 더했으니까 여기서 키를 뺍니다. 똑같은 키를 빼서 다시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평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도 Z26의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K와 마이너스 K는 결국 뭐냐면 덧셈에 대한 여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얘를 소거를 시키려면 더하기 K에다 빼기 K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해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앞에서 봤죠. Z의 26의 원소는 모두 덧셈에 대한 여건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또 예를 보면 이제 hello를 7, 4, 11, 11, 14 볼까요? hello 7, 4, L이죠. L, 11, 11, 5, 14가 되죠. 이렇게 정수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7, 4, 11, 11, 14 키를 여기서는 15로 정했던 15를 더했습니다. 22가 됐죠. 26을 나눠봤자 뭐 22. 대부분 얘는 이제 얘가 26이 됐으니까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나머지들을 구했죠. 나머지가 이제 22, 19, 0인데 22, 22는 W지, 19, T죠, 0, A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평문을 일부러 소문자로 쓰고요. 암호문을 일부러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구별하기 위한 거지 그냥 26개 놓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WTAAD로 이제 암호문이 나오죠. 이걸 다시 복호하면 15를 빼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가 될 텐데 마이너스 15는 26을 더하면 11이 되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스위프트 사이퍼와 시저 사이퍼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율리우스 케사르가 되고 영어로는 줄리우스 시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 기원전 로마의 장군이지요. 그래서 뭐 브루투스라는 뭐 자기 살해가 됩니다. 자기 배신을 당하고 권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로마 제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그런 장군이지요. 나중에 이제 신으로 거의 신격화가 됐는데 이 시저가 이제 자기의 로마 군대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럴 때 사용했던 암호 방법입니다. 그때 이제 덧셈 암호, 애디티브 사이퍼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암호가 그래서 이제 시저 사이퍼라고도 불리우고 실질적으로 그때 사용했던 그 덧셈 암호의 키는 3이었습니다. 3. 그래서 3이라는 경우는 결국 3을 더한다는 얘기는 3번 시프트 시켰다라고 해서 이것도 시프트 사이퍼라고 얘기합니다. 즉 A에다 3을 더하면 0에다 3을 더하면 3이 되거든요. D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프트 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UVACL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문이 있는데 이 암호문을 해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근데 이 암호문이 이제 시저 사이퍼, 덧셈 암호, 애디티브 사이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해독을 하려고 빼보는 거죠. 1을 빼보고 봤더니 U에서 1 빼보니까 T죠. 그렇죠? 알파벳 순서가 하나 이전 거죠. 2 빼보고 3 빼보고 쭉 하다가 7 빼봤더니 말이 되거든요. 아, 키가 7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재수가 없으면 이게 7이 아니라 뒤에 훨씬 뒤에 막 24, 25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brute force attack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brute 짐승의 힘 공격이다. 즉 무식하게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죠. 그게 brute force attack이죠. 여러분이 은행에 ATM 카드 비밀번호를 이제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카드에 딱 꽂고 네 자리니까 000서부터 999, 9999번까지 10,000번을 해봐야 되나요? 네 자리니까. 그러면 무식하게 그게 브루트포스 공격이죠. 근데 은행에서는 한 4-5번만 틀리면 키를 딱 삼켜버리죠.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밤에 아무도 없는 ATM기 앞에 들어가서 밤새 새벽까지 해가지고 알아내면 거기서 돈을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브루트포스 어택 공격이 못하게. 여기서 이제 해독을 하고 보니까 not very secure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 3.1하고 3.2에 이제 나온 이 테이블은 뭘 나타내냐면 보통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책, 영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에 보면 그 이제 단어들이 쓰이고 그 단어들 중에서 알파벳 E가 가장 많이 쓰인다. 빈도수가. 그 다음에 T가 많이 쓰인다. A가 많이 쓰인다. 영어 책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보통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벳의 빈도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그램하고 트리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알파벳이 연속해서 나오는 이 패턴이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 패턴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가 된 거죠. 통계적으로 특히 3.1 테이블은 많은 책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거기 나온 단어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statistical attack이라고 통계적인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암호문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X, L, I, L, S, Y. 근데 이걸 이제 statistical attack, 통계적인 공격으로 깨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이 안에서
i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더니 14번 나오더라. v가 몇 번 나오는지 세봤더니 13번이 나오더라. s는 12번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영어 문장 속에서 나오는 알파벳의 개수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2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i는 2가 암호화돼서 i로 바뀌었을 수 있다. 즉 덧셈 암호일 때 4를 키로 써서 2에다가 4를 더하면 E, F, G, H, I. 그래서 길이 차이가 4지요. 그래서 키를 4로 쓴 덧셈 암호라고 간주하고 이거를 바꿔보면 그렇죠? 다 4씩 빼보는 거죠. 4씩 다 빼봤더니 이의 의미는 The house is now for sale for $4 million. It is worth more hurry before the seller receives more offers.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그거죠. 이 집은 지금 400만 달러에 내놨다. 그런데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가격을 더 쳐서 부르려고 할 수 있으니 그러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네가 그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이제 집 살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빨리 이걸 암호를 풀어서 이렇게 봐야지 집을 빨리 사겠죠. 이거 푸는데 또한 일주일 걸리면 벌써 가격은 500만 달러가 되실 수도 있죠. 즉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multiplicative cipher라고 하는 거죠. multiplicative cipher. 얘는 multiplicative가 이제 곱셈을 뜻하는 거니까 곱셈 암호입니다. 말 그대로 평문 P는 이제 아까 그 정수죠. 알파벳의 정수에다가 어떤 키 K를 곱해가지고 26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곱했으니까 여기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다시 곱해줘야지. 지금 나눗셈이 되는 거죠.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해버리면 평문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키가 아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역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Z의 26의 원소는 덧셈에 대해서는 모두 역원이 존재하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역원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Z의 26의 스타라고 하는 집합을 다시 정리했죠. 이 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 중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는 원소들 즉 26과 서로 서인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 P는 0부터 25 사이 알파벳 쪽이 아무거나 되지만 K는 이 집합 Z26의 스타의 집합에 속하는 정수만 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Z26의 스타는 26과 서로 서인 게 1, 3, 5, 7쪽에서 25에서 총 1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앞에와 똑같이 hello 7, 4, 11, 11, 14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키를 곱셈에 대한 암호 7로 선택을 했을 때 7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26 모듈로스 26으로 모듈라 연산을 해서 다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x, c, z, z, u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암호는 이제 아핀 사이퍼라고 하는 나오는데 아핀 사이퍼는 뭐냐면 곱셈 암호와 덧셈 암호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칙 연산에서도 곱셈 먼저 하고 덧셈 나중에 하듯이 암호화할 때 이제 곱셈 암호를 먼저 적용하고 즉 곱셈 암호에서 선택한 키를 가지고 곱하고 그 결과를 이제 임시로 t라고 하고 거기다가 다시 덧셈 암호의 키를 더합니다. 물론 각각은 항상 모듈로스 26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머지를 암호문을 해서 보내면 받은 쪽에서는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더했으니까 빼줘야죠. 즉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 순서. 예. 순서는 이렇게 적용한 대로 거꾸로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는 2개가 쓰였고 그러면 이 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키는 곱셈 암호이기 때문에 Z의 26의 스타 여기서 아까 12개가 있었죠. 그래서 1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Z의
Z26 0부터 25까지 다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니까 여기 26개가 다 되죠. 그거의 이제 조합이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총 가능한 키의 개수는 312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곱셈에 대한 키는 곱셈 암호에 대한 키는 7, 덧셈 암호에 대한 키는 2. 그래서 7과 2가 선택됐을 때 이렇게 들어갔죠. 7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거꾸로 여기다 ZEBBW를 거꾸로 복호하기 위해서 2를 먼저 뺀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여건,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곱해주죠. 그래서 원래의 암호를 이렇게 복원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이 앞인 암호에서 K를 1로 놔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곱셈에 대한 키 K가 1이니까 이건 뭐 곱하나 마나 다 1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앞인 암호에서 K 곱셈에 대한 그 곱셈 암호의 키가 1로 넣으면 얘는 그냥 덧셈 암호가 됩니다. 앞인 암호가. 그래서 앞인 암호에서 K가 1이면 앞인 암호의 스페셜 케이스가 덧셈 암호가 되고, 반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항등원이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을 이제 덧셈에 대해서 더해주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바로 그냥 곱하기만 남게 돼서 멀티플리커티브 사이퍼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곱셈에 대한 암호하고 덧셈에 대한 암호를 같이 써서 앞인 암호를 쓰더라도 총 312개의 키밖에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 개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키를 하나 추측해서 해보면 뭐 재수 좋으면 단번에, 재수 나쁘면 그래도 몇 번 만에 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very vulnerable, 매우 취약합니다. brute force attack에. 312개라도 다 해볼 수 있어요. 키 조합해가지고. 312명 모아놓고 한 번에 하면 돼요. 아니면 뭐 한 10명 모아놓고도 수십 번씩 하면 되죠. 금방 합니다. 깨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말고 테이블을 만듭니다. A서부터 Z까지를 이제 암호화할 때 암호문으로 이 페어를 만드는데 아무 규칙이 없어요. 아무 규칙이 없이 그냥 테이블을 만듭니다.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테이블이 있어야만 돼요. 마치 뭐 새로운 책 같은 거죠. 북. 이 테이블이 없으면 암호를 못 풀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매핑 테이블을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둘이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암호화하고 이걸 보고 복호화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이제 모노 알파베틱이죠. 즉 알파벳이 다르면 여기에 이 대문자에도 26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노 알파베틱으로 대치를 합니다. This message is easy to encrypt but hard to find the ke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암호문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암호문을 가지고 복호하려고 할 때 이 테이블이 없으면 뭐 앞이나 암호 키 312개 다 해봐도 못 찾아낸다는 얘기죠. 이 테이블이 없으면.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알파베틱 얘기입니다. 폴리알파베틱 사이퍼. 아까 이제 일본어를 예를 들 때 이제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원투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투맨이. 그래서 하나의 문자가 매번 동일한 문자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다른 문자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규칙을 알기 어렵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얘기하면 one-to-many relationship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오토키 사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평문에 이제 문자가 P1, P2, P3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키를 하나를 딱 정합니다. K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평문에 문자를 그 뒤로 쭉 나열해서 이걸 키 시퀀스로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P1은 여기 K1을 가지고 덧셈 암호가 돼서 암호화가 되고요. 두 번째는 P2는 P1이 되죠. 바로 자기 이전에 그게 되죠. 어쨌든 키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규칙성은 있지만.
그래서 요건 규칙만 알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규칙을 모르면 뭐 매번 다른 키를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오토키 사이퍼인데요. 이것도 뭐 아이디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깨겠죠. 결과적으로 오토키는 덧셈 암호인데 키가 매번 달라지는 거다. 달라지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문자를 하나 키로 두고 나머지는 평문을 계속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를 보면 attack is tonight, attack is tonight, 오늘 밤 공격한다라는 암호문을 키를 K1을 12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키 스트림의 첫 번째는 12고 그 다음에 키 스트림은 앞에 있는 평문에 이게 다 이렇게 시프트 된 거죠. 네, 시프트 된 거죠. 이렇게 시프트 쫙 시프트 돼서 그리고 덧셈 암으로 더해진 거죠. 그럼 키와 평문이 더해지니까 12, 19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26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얻어진 걸 보면은 MT, MTC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T는 T로 됐고 그래서 T는 M으로 됐고 여기에 있는 T는 L로 됐고 A는 M으로 됐고 A는 T로 됐고 A는 D로 됐고 규칙이 폴리 알파베틱이죠. 원스맨입니다. 똑같은 문자가 위치에 따라서 다른 문자로 다 바뀌어진 거죠. 키가 다 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페어 사이퍼라고 하는 이제 암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사용했던 암호입니다. 그때 그 영국군이 사용했던 이제 키는 이런 식으로 5x5 매트릭스에 이 26개의 알파벳을 이렇게 배열한 건데요. 사실은 5, 5, 25인데 알파벳은 26개니까 여기서 I하고 J를 같게 겹쳐놨어요. 그리고 매번 이 키 배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키 배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키 배열에서는 이제 이걸 키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폴리 알파베틱으로 가야 하니까 똑같은 문자가 나왔을 때 보여지지 않게 가기 위해서 HELLO라고 헬로우를 쓰면 여기 L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똑같은 문자가 연거퍼서 나오면 요 사이에 보거스 레터 가짜 문자를 끼워 넣습니다. 가짜 문자를 끼워 넣어서 HELXLO로 바뀝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하냐면 이제 HELXLO로 바뀌었는데 앞에 두 자를 딱 끊어내서 H가 어디 있는지 보고 E가 어디 있는지 봐요. 이게 같은 행에 있으면 같은 두 글자가 같은 행에 있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암호문으로 취합니다. 즉 H는 E로 취하고 E는 C로 취합니다. 그래서 H가 EC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LX인데 이거는 같은 행이 아니라 같은 열에 있지요. 같은 열에 있을 때도 바로 다음 아래의 열로 바꿔치기 합니다. 즉 L이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으니까 L은 Q로 X는 Z로 자기의 바로 다음 문자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LO인데요. L이 여기에 있고 O는 여기에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지도 않고 같은 열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LO를 이제 행으로 먼저 보고 열로 보고 L행 O가 있는 열을 보면 B가 되지요. 그걸로 바꾸고 그 다음은 이제 O를 먼저 행으로 보고 L을 열로 보면 여기서 만나죠. X. 그래서 X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던 게 이제 영국군이 사용했던 이제 플레이페어 사이퍼입니다. 꽤 괜찮아 보여요. 1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것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제네르 사이퍼인데요. 비제네르 사이퍼는 앞에 나왔던 그 오토키를 조금 확장한 것처럼 보여요. 이 비제네르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에 프랑스 수도원에 있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수도원이나 뭐 교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아가지고 뭐 음모론들도 있고 거기에 몰래 뭐 암호를 숨겨놓은 것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암호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이제 신부님들이죠. 그래서 이 비제네르라고 하는 신부가 오토키를 조금 변형한 거죠. 키의 문자를 하나로 쓴 게 아니라 키의 문자를 여러 개로 쓴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얘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6개 길이의
문자가 6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암호화하려고 하는 평문은 she is listening, 그녀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she is listening을 암호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러면 she is listening은 6개보다 기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키 시퀀스가 이 평문의 길이만큼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she is listening을 이제 평문을 그 Z26의 원소의 집합인 그 정수로 쫙, 그 집합의 원소인 정수로 쫙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키 스트림은 이제 파스칼이 또 이제 그 Z16의 원소의 정수로 바꿔지죠. 그래서 15, 0, 18, 2, 0, 11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암호화가 됩니다. 이제 덧셈 더해주죠. 그래서 키를 더해주고 암호화되고 빼주고 복화되고 그러면 이제 HH, WKS 이런 식으로 쭉 암호화가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니셜 키 스트림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니셜 키 스트림은 앞서서 본 대로 15, 0, 8, 2, 0, 11이죠. 이게 계속 평문의 메시지 길이만큼 반복이 되면서 암호화가 되고 이걸 다시 보면은 이제 길이가 6개다 보니까 S하고 이 I에서 P가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의 차이가 나는 쪽에 떼보면 S, I, 그 다음이 이제 N이죠. 얘네들은 전부 P가 더해졌어요. 파스칼의 P가 반복이 됐으니까. 두 번째 건,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A가 더해지고,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란 6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다 정리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제 S하고 I하고 N은 그냥 P라고 하는 키를 가진 덧셈 암호인 거고, 이거는 이제 A라는 키를 가진 덧셈 암호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덧셈 암호가 조합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때 에디티브 사이퍼, 즉 덧셈 암호가 6개가 있다 할 때 이 M이 이제 6이라고 하는 이제 키의 길이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제네르 사이퍼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기존에 있는 다른 암호보다 이제 폴리알파베틱이니까 추측하기도 힘들고 오토키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조금 복잡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나마 깨기가 어려웠던 암호고 많이 쓰였던 암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와서 여기에 이제 이 비제네르 사이퍼가 m 이퀄 1인 경우에 결과적으로 비제네르 사이퍼가 m 이퀄 1인 경우는 이 키가 파스칼처럼 길이가 6이 아니라 길이가 1이죠. 그럼 그 자체가 바로 덧셈 암호입니다. 비제네르 사이퍼의 특수한 경우가 덧셈 암호인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타블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려진 거고 매핑을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비제네르 사이퍼로 된 암호를 깨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비제네르 사이퍼의 암호 해독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암호 해독 방법을 우리는 이제 카사스키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프리드리히 카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문서로 퍼블리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남겨졌는데 사실 그보다 좀 몇십여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찰스 베비지라고는 현대적인 컴퓨터의 개념을 도입한 찰스 베비지가 이 방법을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기길 좋아해서 자기네가 뭐 새로운 걸 개발했어도 다 숨겨요. 그런데 이제 독일인들이나 뭐 다른 쪽 사람들은 그걸 다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 최초는 다른 나라인데 영국인들이 아니다. 그거 원래 우리가 더 먼저 했어. 라고 나중에 계속 뒷북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란 튜링도 콜로소스라는 최초의 뭐 디지털 컴퓨터를 어쩌고저쩌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 컴퓨터 애니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나중에 아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더 만들었어 콜로서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 카사스키 테스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암호 해독을 하느냐 하면 이 해독 방법이 이제 상당히 통계적입니다. 수학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암호문의 규칙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면 이제 트리그램을 찾아내는 거죠. 트리그램. 즉 세 개의 연속적인 단어. 여기서 보면 JSU, SUM, VW, V, MPH 이 트리그램을 찾는 거죠. 그래서 JSU를 처음에 여기 빨간 거로 쳐놓은 걸 딱 찾았어요. 계속 찾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딱 찾았습니다. 이때 이 J와 이 J의 시작에 그 사이에 몇 개의 문자들이 있는지 그 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견된 인덱스를 68, 두 번째 발견된 인덱스를 168, 여기까지 거리가 100인 거죠. 차이가 100. 그 다음에 이제 파란 박스 친 거 SUM이 또 나왔어요. 여기 처음 발견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발견된 게 여기입니다. 이 길이를 봤더니 117이더라. 그러니까 117번째고 길이를 차이를 봤더니 48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되는 게 VW가 여기 한 발견되고 두 번째 여기 발견되니까 여기 발견된 위치가 72, 132. 여기가 이제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빼보면 6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 첫 번째 발견된 게 M, pH. 요 사이는 뭐 차이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8. 이 차이에 해당하는 148, 68을 놓고 얘네들의 GCD 최대 공략수를 구했더니 4가 얻어지더라. 그럼 여기는 이제 비제네르 사이퍼의 키의 길이는 4다 라고 힌트를 얻는 겁니다. 이 암호 해독 방법에 이 비제네르 사이퍼의 규칙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LIOM WGF 이렇게 쭉 나가는 걸 이제 키가 4니까 네 개의 길이의 키고 이게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LIOMW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개의 그룹으로 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L에서 뭘 빼보는 거죠. I에서 뭘 빼보고 O에서 뭐 빼보고 하다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L에서 1 빼보고 2 빼보고 해서 나온 알파벳과 I에서 1 빼보고 2 빼보고 해서 여기서 14까지 뺐는데 나온 알파벳과 조합을 해봤더니 뭔가 말이 되는,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말이 되는 건 Julius Caesar used a crypt system in his wars, which is 이렇게 나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독해 놓은 건 Julius Caesar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 문장이 해독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도록 계속 뭘 빼보다가 보니까 처음에 하나만 딱 말이 되도록 만들어서 깨보면 키는 코드라고 하는 게 알 수 있죠. 즉 덧셈 암호에 얘는 2고 덧셈 암호에 14고 덧셈 암호에 3이고 덧셈 암호에 4다라는 거죠. 그럼 4개의 키를 찾아낸 겁니다. 덧셈 암호에.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가 4이니까 4씩 끊어서 배열해 놓으면 똑같이 여기는 2를 다 적용해서 풀고 여기는 14를 적용해서 다 풀고 나면 그냥 읽어버리는 거죠. 줄리우스 시저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제네르 사이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암호를 깼을까? 대단하네. 나도 이런 능력이 좀 가졌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그 교회와 관련해서 성직자들하고 관련해서 비밀스러운 암호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감춰지고 은폐된 그런 비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암호화에 의해서 코드화에 의해서 부호화, 기호화에 의해서 다 흔적만 남기고 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제네르가 중세 신부인데요. 프랑스 신부인데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 기독교에 얽힌 어떤 그 음모론 또는 사실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코드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게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벌써 나온 지는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뭐 고대 바티칸에 있는 어떤 머신에 뭐 암호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키를 맞춰서 풀면 그 안에 있는 게 내용을 읽을 수 있고 키를 잘못
얹어서 풀면 그 안에 있는 뭐 식초가 흘러들어서 종이를 태워서 읽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게 암호가 뭐 애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거기에 하버드 언어학과의 기호 전공한 뭐 랭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나와요. 이게 아마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고 그 영화의 주 내용은 원래 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소설이 영화화된 거죠. 그게 이제 초기 작품이고요. 그 시리즈가 이제 그 다음에 천사와 악마, 그 다음에 인페르노, 전부 다 이런 기독교에 얽힌 음모론과 이런 비밀 코드, 암호, 심벌, 기호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예술 작품이나 어떤 뭐 건축물이나 뭐 어떤 이제 책 속에 있는 코드나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이제 예수 옆에 사람들의 얼굴이 다 있는데 예수 옆에 얼굴이 없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을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렇게 바꿔서 놓으면 예수의 등에 이렇게 기대 있는 여자의 모습이 나온다. 그게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거죠.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의 와이프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사이에 자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의 신성함을 위해서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자손들이 도망가서 숨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호하려는 세력이 무슨 기사단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세력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여튼 뭐 재미는 있는데 뭐 이제 카톨릭계나 이제 교회 쪽에서는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종교적인 신성함에 도전했다 이래서 굉장히 근데 뭐 특히 이제 종교적이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암호와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댄 브라운의 최근 소설인 오리진이라고 하는 소설이 또 영화화되고 있습니다. 그 오리진은 이제 똑같이 그 톰 행크스 주연의 이제 로버트 랭던이라고 하는 하버드 기호학 교수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데 그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또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뭐 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괜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소설이고 흥미있는 차원에서 하는데 있을 법한 소설이고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이런 암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강추하니까 암호학 공부하다가 좀 지치거나 힘들면 뭐 그런 영화도 좀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힐 사이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그 선형대수 얘기를 할 때 매트릭스가 역행렬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야만 이제 행렬로 표현된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보면은요, P1, P2, PM, 그리고 이게 이제 K, 11, 2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주어졌는데요. 이 키들의 첨자가 이 키 매트릭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m by m이죠. 행과 열이 m인 키 매트릭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평문을 물론 이제 행렬로 표현된 평문을 키 매트릭스에 곱하면 그게 암호문이 된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이 키를 미지수로 놨을 때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게 나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전체를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C는 PK가 됩니다. 이때 이 키 매트릭스가
역행렬을 가진다. 인버스 곱셈에 대한 역행렬이죠. 그 multiplicative inverse 매트릭스죠, 결과적으로. 가지면 반대로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양쪽에 곱해주면 이제 암호문을 나타내는 행렬로부터 이제 평문을 반대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로 표현된 그 암호문의 경우에 키 매트릭스는 반드시 정방 행렬이어야 되고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되고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 사이퍼라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되어 있는 키를 가지고 행렬의 곱으로서 암호화를 수행하고 그 연산의 결과로서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보면 이제 code is ready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이제 이 빈칸 스페이스를 다 빼버리고 길이를 이제 3x4 매트릭스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고스 문자 G를 가짜 그냥 형식상으로 집어넣는 거죠. 뒤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3행 4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3x4 매트릭스. 그래서 code is ready. 그리고 G가 하나 들어갔죠. 3행 4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키 매트릭스를 이 평문 매트릭스, 평문 code is ready를 표현한 거죠. 키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암호문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암호문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에다가 양변에다 이 키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다시 평문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아래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이게 평문일 때 이 키 매트릭스를 통해서 얻어진 암호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암호문은 뭐 알 수가 없죠. O, H, K, N, I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평문, 이 매트릭스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면 그 키를 알아낼 수 있고, 키를 알아내면 뭐 암호화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2부가 중간에서 3개의 플레인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 쌍 페어를 가로챘습니다. 왼쪽이 이게 평문이고 오른쪽이 암호문입니다. 키는 뭔지 모르는데 이걸 가로챈 거죠.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같은 키를 썼다면 어느 블록에서 가로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개를 가로챘고 그래서 이 가로챈 평문을 가지고 이렇게 3x3 매트릭스를 만들고 암호문을 가지고 역시 3x3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P와 C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방정식이 결국 여기서 마찬가지로 암호문은 플레인 매트릭스에 키 매트릭스를 곱했으니까 키를 구하려면 양쪽에다 플레인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해야죠. 그럼 여기 이제 플레인은 사라지죠.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이퍼에다 플레인의 인버스를 곱하면 바로 키 매트릭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로는 이제 암호문을 가지고 가로챘으면 바로 키를 통해서 평문을 다 복호화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암호를 다 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리니어한 특성을 가진 암호문일 경우에 이렇습니다. 넌 리니어이면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이 리니어, 선형일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원타임 패드입니다. 원타임 패드는 뭐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써서 뭐 몇천만 원이나 몇 억씩
이체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이제 원타임 패드라는 걸 은행에서 발급해서 사용을 하죠. 그 원리가 이제 이거입니다. 이건데요. 원래 이제 원타임 패드의 아이디어는 클로드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퍼펙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완전 암호, 퍼펙트 시크릿, 그러니까 깨기가 어려운 암호라는 거죠. 완전 암호는 가능한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 플레인 텍스트가 완전히 랜덤하게 선택된 키로 암호화가 된다면 이 랜덤한 키를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완전 암호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퍼펙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은 이제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란 튜링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몇 살 어릴 겁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이름은 이제 프랑스 이름 같아 보이는데 미국 사람이고요. MIT에서 석사까지 한 게 공식적인 학위입니다. 이 클로드 셰넌은 그 이후에 이 정보 관련된 분야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죠. 그 명예박사학위가 부끄럽지 않은 게 셰논의 석사 논문은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석사 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셰논의 석사 논문이 무엇이냐면 불리한 엘지브라, 부울대수라고 하는 기존의 수학의 영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할 때,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그 논리값이 같게 나오도록 불리한 엘지브라를 가지고 회로를 같은 논리값을 가지는 축소된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불리한 엘지브라를 최초로 논리 설계에 적용해서 회로를 굉장히 반도체 설계를 할 때 회로를 동일한 논리값을 즉 동일한 결과를 내지만 회로의 복잡도는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현대 이제 반도체나 논리 회로의 그 근간을 마련을 한 사람이죠. 그게 석사학위 논문에서 그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석사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디지털 로직, 디지털 논리 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논리 회로를 동일한 진리값을 갖는 단순한 논리 회로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셰논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셰논의 퍼펙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나중에 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원타임 패드라고 불리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그 이제 스트림 사이퍼에 대한 얘기와도 비슷하게 나오고 현대의 양자 암호의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 이 원타임 패드를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의 특징이 이제 양자 그 난수라고 하는 퀀텀 랜덤 그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죠. 양자적 특성에서 그게 이제 퓨어리 랜덤한 거죠.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양자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고 그 양자 랜덤 넘버를 키로 해서 그 키가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특징에 의해서 그 랜덤하게 만들어진 키가 도청이 안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함으로써 양자 암호가 강력하다라는 게 다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타임 패드의 아이디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로터 사이퍼인데요. 로터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판이 있는데 그
회전판에 일종의 뭔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회전판을 회전시킬 때마다 이제 회전시켜서 위치를 바꿀 때마다 뒤에서 보여지는 출력으로 이어지는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회전판을 뒀을 때는 A는 C로 가고 B는 B로 가고 C는 F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substitution, 그 퍼뮤테이션이 일어난 거죠. 퍼뮤테이션.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로터를 더 회전을 시키면 그걸 또 바꿀 수도 있고 더 회전시키면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구멍이 개수가 몇 개고 구멍이 뭘 나타내는지를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애니그마라고 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이죠.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제 독일군의 움직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 연합군들이 거의 열세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유태인이 독일군의 암호기계를 훔쳐서 연합군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 산하의 연합군은 이 애니그마라고 하는 이 암호기계의 암호를 깨기 위해서 내노라 하는 수학자와 천재들을 다 끌어모으죠. 런던 근거의 블레즐리 파크라고 하는 데서. 그때 이제 알란 튜링도 거기에 조인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적인 디지털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콜로서스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 애니그마가 이 로터 사이퍼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터가 3개가 있고 각각의 로터가 실제 영어의 예를 들어 영어의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면 이 로터가 3개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로터 자체도 회전할 때마다 위치를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키보드로 어떤 문자를 입력을 하면 그 문자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로터를 통과하고 퍼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두 번째 로터를 통과하고 퍼뮤테이션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트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로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이제 램프보드 일종의 이제 출력이죠.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이제 어떤 문자가 다른 문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거의 랜덤에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암호화하려면 이 자체가 지금 암호 기계인 거죠. 암호 알고리즘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로터가 있고 이 로터를 회전시킴으로써 또 많은 조합을 만들어내니까 여기가 뭐 26개, 26개, 26개인데 또 각각이 회전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수도 또 26개, 26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개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조합을 이 암호를 깨려면 이 암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근거해서 모든 조합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알란 튜링이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로 한 거죠. 자기의 박사 논문에 있었던 이제 튜링 머신에 근간한 컴퓨터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그마라고 하는 머신은 로터 사이퍼에 근간하는데 이 로터 사이퍼는 결국에 위치를 바꿔주는 퍼뮤테이션의 조합의 개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는 거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